네, 안녕하세요. 지금 똑같은 얘기 있었지만 궂은 날씨에 여기까지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R&D 데이를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규모상 6개월에 한 번씩, 뭐 다른 회사들은 외국 회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자리를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를 하지만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도 사실 6개월 사이에 크게 뭐가 달라지고 그러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한 10배쯤 커가지고 연구원이 300명쯤 되고, 그럼 파이프라인이 10대 되고, 그러면은 이제 3개월마다도 이런저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규모에서는 6개월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드릴 만한 게 그렇게 업데이트를 드린다는 게 큰 뉴스가 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 R&D 데이 때 조금 전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보다는 뜨는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포맷으로 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저희 타우 항체 Y01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사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Y01은 저희 세비도플라닙하고 댄피본티닙, 예전 말로 703, 801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레거시 프로그램이고, 이제 Y01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스코텍 온 이후로 도입한 물질들이 이제 작년 올해 hopefully 임상을 들어갈 거고, 맨 끝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 이제 자체 프로그램이 조금씩 이제 내년부터는 수면 위로 올라올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저희들 큰 프로그램부터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리고요. 질문하실 것들이 좀 있겠지만은 녹화하고 그러는 관계로 마지막에 모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은 세비도플라닙, 댄피본티닙, 그리고 아델 Y01, 그리고 598이 이제 아직 임상 시작은 안 했지만 곧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아델 Y01에 대해서 조금 깊게 넓게부터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 전임상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한 그냥 언급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도플라닙은 ITP 페이스 2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편으로는 저희들 사업개발 활동, 파트너를 찾기 위한 작업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외부에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어떤 파트너가 됐든 파트너가 가져가서 빨리 ITP로 개발을 한다면은 빨리 3상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ITP가 아니라 다른 인디케이션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그런 드럭 프로덕트 가지고 계속 비교적 큰 규모의 임상을 진행하는 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CMC를 완전히 지금 바꿔서, 그동안은 이제 API인 캡슐로 진행해 왔는데 이거 지금 포뮬레이션 J형 새로 만들고 크리스탈 폼 새로, 그러니까 폴리모피즘 새로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폴리모피즘 골라서 새로 포뮬레이션 하고 해가지고 지금 CMC를 이제 실제로 커머셜이 가능한 CMC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포뮬레이션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포뮬레이션이 끝나면은 생동 실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지금 저희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가 파트너가 되든지 간에 삼상을 들어가려면은 생식 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Reproductive Toxicology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작년 연말에 다 완료가 돼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결과 리포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뉴스 내보낸 것처럼 오픈 드럭 ITP 쪽으로 오픈 드럭 신청해서 FDA로부터 오픈 드럭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복수의 포텐셜 파트너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ITP 자체보다도 이 SYK 이니비터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인디케이션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 익스펜션 쪽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링 할 때 그런 관점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를 지웠어야 되는데 아직 붙어 있네요. 제가 여기다가 뭐 삼상 이렇게 써놓은 것 때문에 뭐 혹시 그냥 이 장표만 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삼상 할 것처럼 삼상 할 거냐 뭐 이러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삼상 직접 하는 일 없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순전히 파트너링 이후에 파트너가 가져가서 진행할 삼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세비더 플래닛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고 801이라고 부르던 저희 덴피본티닙입니다. 덴피본티닙은 지금 국내에서 고형암 쪽으로 모노테라피 도즈 에스컬레이션 스터디를 마쳤습니다. 올해 초에. 용량은 처음에 이제 6개 용량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100mg부터 시작해서 400mg까지 왔고 지금 300mg에서 DLT 한 번 있었고 그래서 백필 코호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했고 DLT가 발견되지 않아서 400mg까지 증량을 했었고 거기서도 또 이제 DLT가 한 명이 나와서 백필 코호트를 3명을 더 진행했고 그래서 토탈 여기까지 한 20명, 21 환자들 정도 이렇게 도즈 에스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LT가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백필 코트에서 DLT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용량을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PK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더 이상 용량을 증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500mg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모노테라피로 그 페이션트 페이스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지금 CRO에서 이 임상은 지금 투약이 끝난 다음에 한 6개월 팔로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팔로우업 기간인 셈이고 올 가을 정도에 이제 팔로우업이 끝나고 어떤 뭐 간략하게라도 리포트를 쓸 예정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맛만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이 임상은 뭐 모노테라피 first in human이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그냥 세이프티 톨러러빌리티였고요. 세이프티 면에서는 사실 큰 아무런 이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항암제니까 이제 efficacy 시그널을 보는데 저희들은 지난
작년 가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R&D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들은 사실은 단독으로 직접 항암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뭐 덴피본틴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올 OCT598 이런 것들도 다 이 항암 처리를 하면서 항암 이 캔서 셀을 죽이면서 그 죽어가는 캔서 셀들이 그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생겨나는 대응하면서 생기는 그 내성 생기는 거를 막는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노테라피로는 효능을 이제 기대하지 않았었고 뭐 실제로 이제 효능은 거의 항암 효과는 사실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이 다음에 페이스 1B, 페이스 1B 혹은 페이스 2쯤에서 스탠다드 오브 케어하고 컴비네이션으로 해가지고 그 PFS를 늘리는 그런 쪽에 임상을 지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아델 YO1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델 YO1은 2021년 국내 스타트업인 당시 스타트업 회사였던 아델사와 협약을 맺고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같이 공동개발을 아델사에서 발굴한 항체이고 저희들이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같이 지금 개발 중입니다. 지금 페이스 1, First in Human 스터디를 IND 파일링, 작년에 IND 파일링 했고 지금 페이스 1이 진행 중입니다. IND 하면서부터는 이제 저희들 지분이 50대 50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비용도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고 저희들 지분도 딱 50대 50인 그런 과정입니다. 아델 YO1에 대해서 뭐 사실 그동안 이제 YO1 저희들 오스코텍의 어떤 가치 중에 이제 YO1이 얼만큼 차지를 하고 있었을까 조금 생각해 보는데 사실 조금 저희들이 크게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YO1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사실 세비도플랜 이번 이제 시집 보낼 때가 됐고 덴피본틴이 이번 아직 시작 부분이고 우리 YO1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YO1을 좀 더 프로모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는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시장이라든가 환자 수 이런 언맷 니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고 주위에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은 주위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닌 친척이나 아는 분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인류 차원의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는 두 가지 병변으로 대표가 되죠. 아밀로이드 플렉하고 뉴로피브릴레 탱글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대표가 됩니다. 이건 이제 A베타, 아밀로이드 베타가 침착이 되는 거고 셀 바깥 신경세포의 바깥에 이 NFT 뉴로피브릴레 탱글은 이 타우라는 프로틴이 주로 이제 이 뉴런 안에서 어떤 이런 그 탱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병변이고 사실 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데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사실 보면은 이 아밀로이드 펫이 있고 타우 펫이 있습니다. 이걸로 찍어 보면은 아밀로이드 펫을 찍으면 사실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분 좀 뭔가 이상하다 할 때쯤 돼 있으면 사실 거의 브레인이 A베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A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어느 정도 치매다 싶으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다 싶으면 이제 이 A베타는 거의 브레인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증가를 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NFT 타우 탱글은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아직 전면적으로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 엔토리널 코텍스라는 데서 시작돼 가지고 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증상이 보인다 싶을 정도라도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림빅 스트럭처 정도까지만 이제 퍼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말기로 가면서 이 알츠하이머가 말기로 가면서 이제 스테이지 5, 6 정도 되면은 이제 이 타우 탱글도 브레인 전체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 재밌는 건 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타우가 스프레딩하는 이 패턴을 가지고 그 어떤 알츠하이머의 스테이지 1, 이 브락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1, 2, 3, 4, 5, 6까지 이 결국 알츠하이머의 진행 과정하고 이 타우의 스프레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고, 사실 A베타 같은 경우는 이미 초기에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A베타로는 이 질병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타우의 스프레딩을 가지고 사실 이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한 20, 30년 동안 아밀로이드 가설에 기반한 이 아밀로이드 가설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제 메이저는 이 아밀로이드 가설에 기반해가지고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는데 거의 뭐 신약 개발의 무덤이었죠. 거의 모든 드럭들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뭐 타겟도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이 A베타를 만들어내는 그 중간중간 타겟들을 굉장히 많이 큰 투자를 하면서 신약 개발을 진행했지만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베타 가설이 이게 다 뭐 아닌 게 아니냐, 틀린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의 이제 A베타 가설은 틀렸다가 거의 정설처럼 굳어가던 중에 2020년, 2021년 넘어오면서 이제 아듀카누맵이 효능을 보이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좀 컨트로버시얼한 그런 허가를 받았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듀카누맵도 사실은 그런 막 논란 속에서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보험도 안 해준다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A베타 가설에 대한 그 회의가 다시 생기고 있을 때 이 레카네맵이 상당히 괜찮은 효능을 보여줬고 뭐 신속 허가를 받았고 작년 여름에 정식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카네맵이 허가를 받았고 레카네맵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릴리의 도나네맵이 작년 여름 이 AAIC 학회에서 상당히 좋은 효능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아마도 올해 도나네맵 역시 허가를 받을 걸로, 물론 작년에 신속 허가는 안 됐지만은 요번에 그리고 어쨌든 릴리에서는 지금 도나네맵 허가를 받는데 조금 뭐 난관을 겪고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다 결국 허가를 받을 걸로, 뭐 레이블링 그런 이슈지 지금 결국은 허가를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금 그 신약 개발의 무덤이었던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 중에서도 이 A베타 가설에 기반한 치료제가 이제 드디어 허가를 받고 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실패하면서 쌓여왔던 그 경험과 그 레슨 런드 뭐 교훈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앞으로 알츠하이머가 치료제 개발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진짜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업계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이 레켐비나 도나nemab이나 사실 그 임상적인 효능은 조금 컨트로버셜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그 인지 능력이 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늦춰준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늦춰주느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엔드포인트 같은 거를 이걸 바꿔가지고 몇 개월을 늦추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설도 있고, 어찌됐든 결국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 속도를 조금 늦춰준다 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사실 그럼 그게 얼마나 늦춰주느냐, 그게 진짜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도 확연히 차이가 보일 정도로 이 인지 능력이 덜 떨어지는 거냐 하면은 사실은 조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베타 항체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아직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A베타 항체는 굉장히 초기 환자들한테는 잘 듣지만 어느 정도 조금 진행된 환자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효능이 약한, 이런 효능마저도 굉장히 약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도나nemab 경우에도 사실은 도나nemab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거의 모든 환자의 타우펫을 찍어가지고 타우펫 가지고 환자 리크루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우펫이 없는 환자는 아예 인클루전도 안 하고, 타우펫이 로우 투 미디엄 이 정도 환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타우가 이제 하이인 환자들은 따로 이렇게 했는데, 타우 로인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능을 보였는데 타우 하인 환자에서는 거의 효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베타 항체는 굉장히 초기 환자들, 거의 예방약 비슷하게 쓰여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정설처럼 되고 있고요. 결국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콜레스테롤 드럭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 각종 심장병이 확률이 적어진다. 그게 이제 정설이 됐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약이 되는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임상적인 아니면은 그런 효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 A베타를 낮추는 것만으로 지금 일단 허가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 전에 이것보다 더 있겠죠. 이 수많은 A베타 항체들이 임상까지 와가지고 그 전에 비임상 이거 엄청나게 했을 거고, 그리고 임상까지 왔는데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왜 얘네들은 다 실패를 하고 이 벤 2401 이게 이제 레캔비입니다. 그러니까 레카네맵, 도나네맵, 아주카네맵 이런 애들만 그나마 임상에서 좀 효능을 보였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십 년 동안 임상에 실패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A베타라는 이 프로틴은 42개짜리입니다. 1에서 40 혹은 1에서 42. 거의 조그만 펩타이드입니다. 프로틴이라기보다는. 이 조그만 펩타이드를 타깃하는데도 이 수많은 항체들이 어느 위치를 잡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다 하는 거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느 위치를 잡는 그런 항체를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었고, 결국은 이 N터미널 쪽을 잡은
그리고 N터미널 중에서도 뭐 도나nemab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파이로글루타메이트라고 뭐 좀 변형이 생긴 그런 N터미널 쪽을 잡은 그런 항체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효능을 보였고,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40개짜리 펩타이드가 사실은 쭉 이렇게 베타시처럼 스태킹이 되면서 이 피브릴을 만듭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코어가 되는 이 부분은 사실 항체를 넣어봐야 여긴 완전히 그 코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항체가 접근을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요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지만 뭐 그나마 항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항체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처음부터 별로 가능성이 없었던 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뭐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일반적인 프로틴에 대한 항체하고는 달리 사실은 우리가 이 프로틴 펩타이드 어떤 특정한 위치를 잡는 이 펩타이드 이 프로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펩타이드가 애그리게이시 되고 뭐 올리고머가 되고 그게 피브릴이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A베타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이 펩타이드는 하나인데 이 펩타이드가 서로 엉겨가지고 수많은 다른 모양의 그런 뭐랄까요, 애그리게이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의 어떤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안쪽을 잡는 이 솔라네스맙 같은 경우는 거의 모노머밖에 잡지를 못하고, 이 에피톱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스피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스피시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카네맵, 도나네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의사에서는 이 프로토피브릴, 레카네맵은 이 프로토피브릴을, 처음에 이제 애그리게이트에서 올리고 프로토피브릴, 피브릴, 솔유블한 프로토피브릴, 피브릴 이러고선 플락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프로토피브릴이 가장 톡식한 스피시스고 그 놈을 잡아야 된다라는 가설 가지고 시작한 게 이 레카네맵이었고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도나네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파이로글루타메이트가 있을 때 훨씬 이게 빠르기 때문에 그 놈을 잡아야 된다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스피시스를 잡은 항체들이 이제 많이 실패를 했죠. 물론 이제 이 항체가 어디를 잡느냐 그것만으로 이제 얘네들이 성공한 건 아니긴 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지금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임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어떤 환자를 어떻게 셀렉션 할 것이냐, 그리고 각종 바이오마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긴 했지만, 가장 이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 항체가 어디를 잡느냐, 거기서 이제 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베타 항체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효능은 조금 아직 이게 진짜 치매 치료제다라고 이렇게 막 내세울 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능을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A베타 항체는 이 정도까지고, 그럼 그 다음에 이 효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당연히 이 A베타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혹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이제 타우입니다. 타우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알츠하이머가 쭉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프리클리니컬 AD였다가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제 디멘시아가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이랬을 때 사실 MCI부터 우리가 이제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상태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죠. 본인 혹은 주변에서. 이 전에 프리클리니컬 상태에서는 사실 거의 인식을 못 합니다. 근데 이 MCI가 됐을 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A베타는 이미 거의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타우 같은 경우는 이 MCI 상태에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지나가야지 이제 메모리라든가 뭐 클리니컬 펑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타우를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타우 펫 같은 경우도 타우 펫을 보는 게 이제 사실 병의 진행을 더 잘 볼 수 있다. MCI에서 실제 디멘시아로 넘어갈 때 우리가 증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MCI에서 꽉 차 있기 때문에 거의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타우 같은 경우 약간 곁다리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파트라는 이런 age related tauopathy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우 스프레딩이 여기서 멈춘다고 합니다. 여기서 림빅까지 이제 퍼져 있는 상태에서 멈추는데 이 A베타 아밀로이드 플락이 있어야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알츠하이머가 진행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결국은 이제 A베타를 줄였는데 그러니까 A베타를 그냥 줄이는 것만으로 코그니션이 이제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은 타우를 줄이든가 타우와 같이 줄이든가 하면은 이제 더욱더 효능이 나올 거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A베타는 초기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A베타가 꽉 찬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제 뉴런들이 망가져 가는데, 그 초기 환자들 아직 뉴런이 덜 망가졌을 때 그때 A베타를 빨리 치워버리면은 조금 효능이 나온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치워버리는 게 그냥 뉴런이 망가지기 이전에도 어찌됐든 타우가 퍼지기 전에 A베타를 클리어하면은 이제 훨씬 더 효능이 잘 나온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임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병을 진행시키는 거는 A베타보다는 타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타우가 중요한데, 그러면 그 타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우는 계속 스프레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D가 진행하면서. 근데 스프레딩을 하는 게 이게 그냥 막 디퓨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뉴런을 따라서 이게 퍼지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타우 탱글 자체는 뉴런 안에 있지만, 이 시냅스를 통해서 타우가 다음 셀로 넘어갈 때, 그때 타우 시드가 이 어떤 프로퍼게이션을 시키는 타우 시드가 나오고, 그때 이 넘어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그 타우 시드를 우리가 항체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타우 항체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우 항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까 겨우 아미노애시드 42개짜리 그 A베타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데도 수많은 항체들이 만들어졌다가 겨우 끝에 가서 지금 두 개 정도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타우 같은 경우는 아미노애시드가 441개입니다. 그러니까 A베타보다 10배가 더 큰 그런 프로틴이고, 그럼 이 10배가 더 큰 441개짜리 프로틴에 어디를 잡을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타우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라이신, 시린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포스포릴레이션 거의 전역이 포스포릴레이션이 가능하고, 아스틸레이션, 유비키티네이션, 메틸레이션
어마어마하게 많은 PTM, 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가능하고 그것들의 조합, 그 수많은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PTM이 있는 440개짜리 타우에 과연 어떤 놈을 잡아야 되냐, 그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게 또 중요한 이유는 이 440개짜리 우리가 그냥 타우는 스트럭처가 없는 intrinsically disordered protein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conformational ensembl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conformation을 조금 더 prefer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머 같은 경우에 PTM이 없는 상태의 모노머는 이런 뭐 페이퍼 클립처럼 이렇게 된 폼이 이제 가장 많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올리고머라이제이션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페이퍼 클립처럼 돼 있는 게 이렇게 펴지면은 그 베타 쉿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그게 이제 다른 타우하고 같이 이제 같이 쌓여가면서 이제 이 피브릴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컨포메이션을 조절하는 그런 PTM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특정한 뮤테이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301번의 프롤린 대신에 뭐 P301L, 뭐 P301S 같은 거, 거기 프롤린 대신에 다른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훨씬 더 이 애그리게이션이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애그리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컨포메이션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뮤테이션이라든가 그런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어떤 특정한 그 PTM이 특정한 컨포메이션을 유도하면은 그 특정한 컨포메이션이 이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타우 스트레인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에서는 이런 모양, 요새 이제 크라이오-EM 가지고서는 스트럭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알츠하이머에서는 어떤 이런 모양, 특히 이제 그 보통 많이 얘기하는 PHF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모양으로 이제 얘네들이 쌓여 있고, 뭐 스트레이트 피브릴 같은 경우는 다른 모양으로 쌓여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아닌 다른 뭐 타우패티들, CBD나 뭐 PSP 이런 것들은 또 다 다른 모양의 피브릴들이 컨포메이션이 쌓여서 피브릴을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서 타우 스트레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특정한 모노머 컨포메이션을 유발하고, 그 특정한 컨포메이션이 이 애그리게이션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특정한 폼의 애그리게이션을 유도하는 그런 기작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와중에 그러면 어느 에피톱을 우리 항체가 잡아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애그리게이션이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R3, R4입니다. 여기서 타우의 스트럭처는 이게 N-터미널이 있고, 프롤린 리치 도메인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튜뷸블 바인딩 도메인이 있고, 그리고 C-터미널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튜뷸블 바인딩 도메인에 이 R1부터 R4 거의 비슷한 이 시퀀스가 리핏이 있는데, 그 중에 R3, R4가 요 코어를 이룹니다. R3, R4가 이제 완전히 이 베타쉿 스트럭처로 해가지고 서로 쌓이면서 이런 코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이 어떤 지네라 그럴까요? 지네가 이렇게 있으면 지네가 있고 다리들이 막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리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퍼지 코어라고 부르고요.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그 R3, R4가 그 코어의 그 뭐라고 할까, 스파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퍼지 코어에는 굉장히 또 많은 프로티올리시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많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코어에 가까울수록 사실 잘려져 나가는 게 적고, 근데 코어에 가까울수록 엔티바디로 잡기는 더 어렵겠죠. 근데 잘려져 나오는 거는 엔티바디로 잡기는 쉽지만은 사실 그는 타우 애그리게이션이랑 그냥 잘려져 나온 펩타이드를 항체가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타우 프로틴에서 우리가 항체로 뭘 잡아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고, 뒤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개발된 타우 항체들, 주로 이제 N터미널을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동물 실험이나 환자나 이렇게 보면은 CSF나 이런 데서 이런 N터미널 쪽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는 이런 어떤 톡식한 애그리게이트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려져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런 놈들을 잡은 항체들은, 타우 항체들은 이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여긴 이 페이퍼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이 BIIB 이거는 사실은 이거 역시 N터미널 쪽 항체고요. 그래서 이 N터미널을 잡는 타우 항체들은 지금 페이스 2까지 다 올라간 1세대로 개발이 됐고, 페이스 2까지 갔을 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퍼지 코스를 잡는 셈이었고, 퍼지 코스는 굉장히 많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사실 애그리게이트를 잡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타우 항체들을 개발하고 있는 게 이 미드 도메인을 잡는 항체들이고, 그 중에 이제 어떤 포스포 항체를 잡는 거, 어떤 컨포메이션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델 Y1은 지금 이 R2, 아까 이 코어를 이루는 R3, R4에서 상당히 아마도 제일 가까이 있는 위치가 아닐까, 이 A사의 말 빼고는. 어쨌든 그런 위치를 잡고, 저희 아델 Y1은 그 중에서도 아스틸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K280을 잡습니다. 지금 이 세컨 제너레이션 타우 항체들은 아직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A사의 2814가 아마도 빠르면 여름 아니면은 올해 말 이때쯤에 이제 아마 페이스 2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잘 나오면은 사실은 이 타우 엔티바디, 그러니까 미드 리전 잡는 타우 엔티바디들 전체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이게 잘 안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A베타 항체들이 다 실패를 했듯이 이 A사이의 이 항체가 임상 결과가 안 좋아도 사실은 타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은 좋은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2814가 잡는 위치가 이 글라이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이 위치도 사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Y1이 잡는 위치는 이제 280번입니다. 이 280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Vkin크라고 부르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베일린 글루타메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Vkin크라는 요 위치와 여기에 이제 VQI, VYK 요 두 위치가 이게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THF6라는 그런 펩타이드 그런 리전입니다. 요 두 개 R2에 있는 Vkin크랑 R3에 있는 요 Vcubic 요 두 부분이 이 타우 이 올리고머라이제이션 애그리게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제 널리 알려져 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Vcubic 이 위치는 R3에 있고 그건 이 자체가 스태킹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위치고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뮤테이션 해도 하는 것만으로 이게 이 애그리게이션이 더 잘 완전히 안 되게는 못하더라 하면서 사실은 Vkin크의 이 위치가 이게 이 스태킹이 되는 위치는 아니면서도 어떤 이
애그리게이션을 컨트롤하는 그런 위치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위치가 컨포메이션이 어떻게 돼서 접혀 있으면은 접혀 있으면 이제 애그리게이션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열리면은 오픈된 폼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베타시트를 만들어서 애그리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헥사펩타이드, 요 두 개의 헥사펩타이드가 익스텐드 돼 있는 폼이 결국은 애그리게이션을 드라이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타우 프로틴에다가 아스틸레이션 시키고 스페시픽하게 아스틸레이션 시키고 그런 게 이제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인 여러 증거로 봤을 때 여기 아스틸레이션을 하면은 이 컨포메이션을 오픈 시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스틸레이션이 돼 있을 때 훨씬 애그리게이션이 잘 되는 거는 저희들이 봤고, 그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결국 여기 280K에다가 아스틸레이션을 시켰을 때 이쪽으로 훨씬 많이 드라이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틸 K80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는 이제 우선은 왜 여기를 우리가 잡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 K280 아스틸레이션은 이 최초의 발견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2011년에 처음에 이제 이걸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은 이 일반 컨트롤 노멀 헬시 컨트롤 브레인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이 알츠하이머나 이 타우패시나 이런 브레인에서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가 없는 일반인한테는 이 아스틸레이션이 거의 없고, 그렇지만은 이 아스틸레이션 알츠하이머 환자한테는 알츠하이머나 이 타우패시 환자한테는 아스틸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런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80 자체를 아스틸레이션 시키기는 쉽진 않은데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K를 글루타민으로 이제 뮤테이션 시켜서 아스틸라이신하고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주면은 훨씬 이 애그리게이션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아스틸 타우가 훨씬 애그리게이션이 잘 된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실험적으로 다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페이퍼에 의하면은 타우 아스틸레이션 시켰을 때 타우 시크리션이 늘어난다. 타우가 아스틸레이션 되면은 얘네들이 이 라이소솜에 들어가가지고 라이소솜에서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분해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레이드 엔도솜으로 갔다가 이게 시크리션이 된다. 그래서 타우 아스틸레이션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 타우패시 혹은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타우패시의 어떤 스프레딩을 얘기할 때 결국은 이게 아까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셀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이게 이웃 셀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드 역할을 해서 그 애그리게이션을 또 시작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패솔로지컬하게 우리가 중요한 그런 타우 스피시스는 이 시크레이션도 잘 돼야 되고 릴리스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셀로 가가지고 시딩을 굉장히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틸 K80이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환자한테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저희들이 유리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차피 항체가 항체가 브레인에 들어가는 건 보통은 이제 브레인 페니트레이션,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셔틀을 달지 않는 이상 보통 한 0.2%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많이 브레인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Y51 같은 경우는 이 타겟하는 그 에피톱이 아스틸 타우고, 아스틸 타우가는 그렇게 알츠하이머 환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않기 때문에 이 아세틸타우만 스페시픽하게 잡는다면 충분히 이 브레인에서 적은 노출 가지고도 브레인에 들어가서 충분히 타겟 커버리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타우 항체의 타우의 어떤 다른 그냥 건강한 타우에도 있는 그런 부분을 잡는 그런 항체라면은 이게 그냥 쓸데없는 뭐 노멀한 다른 타우 프로틴에도 다 붙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항체가 이제 희석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건 패솔로지컬한 타우한테만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타겟 커버리지도 에서도 이제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 YO1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 이제 아델에서 진행한 그 비임상 데이터들입니다. 실험 연구 데이터들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에 다 퍼블리시가 됐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타우의 아스틸레이션을 시켰을 때 이 시딩을 훨씬 더 잘하고, 애그리게이션도 훨씬 더 잘하고, 뉴로톡식하고, 그 다음에 이 셀에서 이 셀로 넘어가는 부분도 여기다가 이 아스틸레이션 돼 있는 이 타우 시드를 넣었을 때 요 끝에 가가지고 요 두 번째 뉴런에서 또 이 애그리게이션이 많이 보이는 걸 이런 데이터들을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스틸레이션이 애그리게이션을 훨씬 잘 시키고, 그러니까 K80 아스틸레이션이 애그리게이션 시딩 파워도 훨씬 높고 이 프로파게이션도 훨씬 더 잘 시킨다 하는 거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체를 테스트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바이오센서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역시 이제 시딩을 보는 그런 에세이인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다른 경쟁사들 항체하고 같이 비교를 한 겁니다. 이 경쟁사들은 이제 지금 페이스 2에 있는 다들 페이스 2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쟁 항체들입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경쟁사들의 이 타우 항체보다 훨씬 더 시딩을 잘 이니비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애그리게이션 역시 요 YO1이 훨씬 더 애그리게이션을 잘 막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가 있지만 비헤이비어라든가 아니면은 브레인의 이 티지 마우스를 써서 저희 항체를 넣었을 때 브레인의 어떤 그 애그리게이션 이런 것들을 막는 거를 이제 다 확인을 했고, 특히 결정적으로 이 타우 스프레딩, 그러니까 마우스 브레인의 한쪽에다가 타우 시드를 넣고 그게 얼만큼 퍼지느냐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YO1을 투약한 마우스에서 그 타우 스프레딩이 훨씬 더 줄어든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임상을 들어갔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초가을에 이제 FDA IND 파일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다 임상 준비를 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실제 건강인 대상으로 투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 2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이 임상 디자인 이건 일상 다 그렇듯이 프라이머리 objective는 이제 safety tolerability고, secondary로 PK, immunogenicity, 그리고 PD 바이오마커들 각종 이제 알츠하이머 쪽에 다 알려져 있는 피타우 217, A베타 42, 40 레이쇼 이런 것들 다 지금 분석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 1A가 아니라 페이스 2, 파트 2 매드 스터디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서요. 지금 스터디 디자인은 지금 파트 1 싱글 어센딩 도스는 헬티 볼런티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의 도스 레벨 각 코호트마다 이제 8명씩 플라시보 2에 이제 투약군 6명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도스 레벨 2 진행 중입니다. 이 도스 레벨 2까지 진행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저희들이 PK를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도스 레벨 3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맷 스터디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스 레벨 2까지의 PK가 확인이 되면은, PK와 세이프티가 확인이 되면은 맷 스터디를, 낮은 용량의 맷 스터디를 이제 패러렐하게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 맷 스터디는 이제 마일드 코그니티브 MCI 환자, AD에 의한 MCI 환자들, 그러니까 AD에 의하다는 건 이제 다 브레인이나 CSF에서 A베타가 확인된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3개의 도스 레벨에 각 코호트에 11명씩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올 하반기부터 환자한테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내년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여기서 저희들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 바이오마커들이고, 물론 프라이머리 이제 세이프티, PK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하고, 그래서 이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얻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바이오마커 체인지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맷 스터디에서 3개월 동안 투약하는데 어떻게 보면 3개월 투약 가지고 어떤 바이오마커 체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해봐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물론 이제 타겟 인게이지먼트까지 볼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사실 이 아스틸 타우라는 에피톱이 CSF에 얼마나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브레인 내에는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그게 이제 CSF로 얼마나 나올지, 그래서 그걸 얼마나 측정할 수 있을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F에서 이 아스틸 타우 레벨 혹은 항체에 의해서 잡혀 나오는 아스틸 타우 이걸 이제 분석하기 위한 지금 분석법 개발은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CRO에서 시도는 하고 있고, 어쨌든 있지만 이제 그런 타겟 인게이지먼트가 가능할 것인지는 아직은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CSF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YO1에서 좀 깊게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는 이제 이건 늘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클리니컬 파이프라인 그리고 프리클리니컬에서 지금 EP2, EP4 듀얼 엔타고니스트 올해 내로 IND를 지금 파일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포뮬레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약간 딜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포뮬레이션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까지는 레가시,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부에서 들여온 것들,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금 첫 번째 프로그램, 요 타겟은 이제 캔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메이저 가장 중요한 그런 포커스인 테라피 레지스턴스, 캔서, 그러니까 치료제 내성, 그런 거에 이제 관련된 타겟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타겟 자체가 파이브로시스를 막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캔서 혹은 파이브로시스 둘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올 연말까지는 아마 전임상 후보 물질을 선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 과제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은 지금 목표로 하기는 내년 봄 정도에 이런저런 학회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그러니까 공개가
될 걸로 잘 진행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캔서 테라피 레지스턴스 타겟 최근 갤럭사와 지금 같이 뭐 정부 과제 비슷하게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리드 찾는 단계 리드 뭐 스테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리버트 이거는 글자 그대로 거의 아무도 안 하는 바이오리버트에서 찾아낸 가설을 가진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first in class 타겟 아무도 안 하는 그런 first in class 타겟 두 개를 지금 바이오리버트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고 그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 뭐 유효물질 단계 지금 프래그먼트 스크리닝으로 hit을 찾았고 프래그먼트에서 지금 그걸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프래그먼트에서 뭐 크리스탈 스트럭, 코크리스탈 스트럭처 이런 것까지 다 잡았고 그리고는 뭐 오래전부터 얘기한 이런 플랫폼 테크놀로지들 지금 여전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언드러거블 타겟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지금 진행해온 이 언드러거블 타겟 중에 하나가 잘하면은 뭐 뭔가 데이터가 조만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저희들 오스코텍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를 드렸고 이 기회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